문화예술 교육이 사실은 그렇게 뭐 시원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상당히 관심 있고 하여튼 어쨌든 관계된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자가 소개할 때 제가 미술교육과 공주 4대 미술교육과 거기 30년을 근무를 하고 한 4년 전에 제가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정년 퇴임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마포바지에 방구 빠지듯이 이렇게 슬 사라지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 후배들이 퇴임식을 자꾸만 하라 그래서 간단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퇴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미술 교육 여기서는 실패인 것 같다. 그 바로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미술 교육을 내가 실패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니네들은 바로 실패작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상당히 그 얘기를 해놓고도 아차 싶었는데 그냥 뻔뻔스럽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실패했는지.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미술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좀 실패기에서 느꼈던 것들이 여기 두 가지 발제 비슷하게 한 서너 번 써먹었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예술 교육이라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본 걸 어디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뒤에는 미술 교육에 대해서 내가 그 문제점들이 뭐였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똑바로 인식하고 미술 교육을 30년 동안 한 건지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는 주로 참고를 나중에 조금 언급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라도 한번 미술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주로 앞에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대학교에 있으면서도 화가로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고 아주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에 내가 학교를 나와가지고 중고등학교 미술 교사를 거쳐서 이제 대학교까지 가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직에 있으면서 계속 그 화가로서의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작품 활동도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자기 작업실에서 생각한 걸 표현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약간의 제가 운동권 기질이 있어가지고 미술 운동하고 관련된 그런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중미술이라는 이름으로 한 시대를 이렇게 획을 그었던 그런 미술운동의 중심에서 내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술 활동 이런 것들은 별로 후회를 안 하는데 미술 교육은 이게 정말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미술 교육이 예술 교육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장르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보다도 시각 예술로서의
정말 세상을 이해하고 보는 방법을 그걸 교육을 통해서 미술 교육이 뭐다 이걸 제대로 알려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미술 교육 부분을 내가 상당히 소홀히 했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뭐 얘기가 지지 본문 포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교육 그 가운데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의논해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고 나온 거는 예술 교육은 왜 중요한가? 그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사는데 예술 교육이 왜 중요한가?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술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도 예술 교육 뭐 이쪽도 생각하고 미술 교육 뭐 이쪽도 많이 뭐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술이라는 게 과연 뭘까? 예술. 그게 뭐 문화 가운데서도 뭐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실천에 들어가는 뭐 미술, 뭐 음악, 뭐 무용, 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예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시각예술, 그러면 미술, 뭐 총각예술,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총체적으로 예술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근데 그걸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저도 공부를 좀 할 겸 예술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예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미술대학 간다 그럴 때 우리 집안 식구들이 너 나중에 깡통 찬다. 아예 생각을 바꿔라. 그런 얘기를 집안 어른들이 다 했어요. 그만큼 뭐 미술 하면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인식 자체가 하여튼 상당히 저쪽 변두리 쪽, 저변, 저쪽 아래쪽 이런 데서 살아갈 각오를 한 거를 그런 사람들을 예술가로 아예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술은 이게 10만 년 전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통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만 년 전서부터 예술은 시작된 것이다. 그 어떻게 시작된 거냐? 여기 써 있는 알타미라 라스코 동굴벽화 예술의 최초의 인류의 유적으로 이렇게 발견된 건데요. 그거는 뭐 2, 3만 년 전에 동굴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10만 년 전에 그러면 생겼다는 예술은 그 근거가 뭐냐? 여기 10만 년쯤 전에 인류에게는 그 전 인류와 다르게 마음이라는 게 생겼다는 마음. 그러니까 그 전 인류를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그 뒤에 현생 인류, 지금 인류를 탄생시킨 인류의 선조는 크로마뇽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크로마뇽인서부터 이 인류학자들도 다 또 틀려요, 이게. 근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바는 네안데르탈인에서부터 그 네안데르탈인의 후손들은 명맥이 끊겼다고 합니다. 거의 동물에 가깝도록 동물이라고 그렇게 정말 짐승하고 똑같이 했다는 건 아니고 불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석기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음에도 이 사람네들이 멸종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그 소위
동굴 벽화를 그렸다는 그런 사람들은 크로마뇽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크로마뇽인. 크로마뇽인이 활동하기 시작한 게 한 10만 년 전서부터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그때가 이제 빙하기 막 끝날 때인데 네안데르탈인들은 왜 멸종했을까? 그 사람들의 유전 인자가 지금은 현생 인류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데 그 사람네들은 그 빙하기의 끝 무렵인데 엄청 추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네안데르탈인들은 그 동물의 가죽까지는 벗길 줄 알았는데 그걸로 옷을 해볼 줄 몰랐다고 보통이. 옷을 바늘을 만들지 못했다. 바늘. 참 그래서 나는 요즘 바느질하고 뜨개질하는 사람 보면은 옆에 가가지고 이 크로마뇽인들이 발견한 이 바느질을 당신이 하고 있다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로 인류가 옷을 꿰매 입어서 가죽과 가죽을 꿰매 입어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로마뇽인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그 대신에 네안데르탈인들은 뭐 동물의 뼈로 소리를 피리처럼 피리도 만들어서 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멸종한 것이 그 바늘 하나를 만들지 못해서 바느질을 못했기 때문에 그 멸종했다 이런 건데 네안데르탈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사람네들은 그 뇌의 조직이 동물하고 비슷했다는 겁니다. 뇌의 조직이 크긴 했는데 현생 인류처럼 뇌의 조직이 이렇게 해서 뉴런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직이 그 크기만 했지 이렇게 실용성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이 찾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거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했는데 이 크로마뇽인한테 생겼다는 마음 이거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뇌 조직이 급속하게 요즘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처럼 이렇게 되면서 그 뉴런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면서 그 양은 작아졌지만은 그래 머리의 형태는 좀 작아졌지만은 그의 효능이 상당히 그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가 막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쪽에 있는 거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게 하면은 소리도 낼 수 있을 거야 이거하고 저거하고 싸움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러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 이쪽에 그래서 여기 내가 주로 인용한 건 가나자와 시니치라는 사람의 예술 인류학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마음이라고 그냥 여기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망상이라고 그럽니다. 망상. 그래서 이게 망상이라는 게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게 네안데르탈인들은 몸집은 크게 나올 때부터 컸는데 이게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해서 그 양육 기간이 짧게 이렇게 해서 왜 큰 동물들 보면 왜 이렇게 낳자마자 걸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거의 네안데르탈인들은 그런 식으로 몸집이 크게 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가슴속에 품고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이 뇌 조직이 발전하면서 생긴 게 엄마 품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 양육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거는 애들을 엄마들이 품 안에 이렇게 품고서 기를 때 그럴 때 그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요즘도 영재교육 이런 거 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애들 2, 3개월 됐을 때 가슴에 품고 걔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책 읽는 소리를 들려주고 책장 넘기는 소리 들려주고 그 다음에 중얼중얼 엄마가
토끼야 뭐 이런 거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애는 또 그걸 책이라는 걸 눈으로 보고 또 막 손으로 만지고 막 이빨로 깨물고 그러잖아요. 그 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책이라는 걸 익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감성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게 영재 교육의 원리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가슴에 품고 애들을 키운다. 거기에 생각이 이렇게 자라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다 끝까지 못 가겠네, 이거. 참네. 난 이거,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로인 이 얘기만 나오면 흥분해가지고 막, 내가 혼자서. 그래서 이 나가자와 시니치라는 사람은요, 그 인류를, 이 사람은 그 생각을 망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식 표현인데요, 망상. 그 망상이라는 건, 그건 미친 생각인데요.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인류를 미친 동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미친 동물. 그러니까, 미칠 수 있는 그 생각이 막 이렇게 흐트러져가지고, 분열증이나 어떤 집착증 이런 걸 갖게 되는 게 전부 이 생각이 막 이렇게 흐트러져가지고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 사람 인류가 생각 갖는 걸, 이 예술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망상을 갖기 시작했다. 그에서부터 소위 여러 가지 별의별 걸 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상력으로 이렇게 발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상력을 끌어당겨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표현하는 거, 이걸 예술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그 아래 그 얘기가 좀 나옵니다만은, 예술은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미술이 특히 그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인류가 이 땅에 삶을 시작한 이래 모든 예술 행위는 마음으로 불러낸, 즉 상상력으로 그려낸 가상의 세계를 어떤 수단을 통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 어떤 수단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몸을 움직여서 하는 무용이고, 또 뭘 갖다가 이렇게 색깔을 칠하거나 뭘 그려대면은 그게 미술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그린다고 할 때는, 이 그린다라는 용어에 내가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요. 그린다. 뭘 그린다는 걸 그리워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워하는 얘기가 그 그린다는 용어와 그걸 같이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부터의 그리움, 무엇을 그리워한다와 그림을 그린다의 어원이 같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린 이상적인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이상적인 세상을 마음으로 그린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항상 그리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마음으로 뭘 그린다. 그러니까 무슨 눈 나리는 이쪽 홀로 떨어진 집 속에서 저쪽에 어떤 여인을 그린다. 여인을 그리워한다는 걸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불러내는 겁니다. 환기하고 그것이 예술이라는 거죠. 그걸 언어로 이렇게 매개로 해서 쓰게 되면은 시가 되고, 또 어떤 서사적인 구조를 갖추면 문학이 되고, 그걸 뭔가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색을 칠하면 미술이 되고,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은 음악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뭘 그리워한다는 거는 어떤 뭔가 지금 이 눈앞에 있지 않은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환기시키고 호출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술 행위라는 겁니다. 예술 행위는 하여튼
이 마음속으로 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그 여러 가지 망상에 가까운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가 계속 하게 되는 인류는 뭐 한순간도 그걸 멈출 수가 없는 어떤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뭐 저쪽에 오늘 저녁 자리에서 만난 사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저녁 자리에서 요전에 만났던 사람하고, 유쾌했던 일, 불쾌했던 일, 뭐 그런 거 지금 막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 전혀 들리지 않고 그런 생각이 지금 잡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강구야 선생은 뭐 추는 거 그런 거는 아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세상을 불러내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술인데, 인류 최초로 그렸다는 유럽의 라스코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 얘기는 뭐 수없이 많이들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건 뭐 사실적인 들소 그림이 동굴벽 안에 상당히 많은 수의 들소가 그려져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예술의 최초의 예술로 이렇게 단정 짓는데, 바로 들소가 가득 찬 그 당시의 구석기인들의 먹이였던 들소를 가득 채워놓은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했다는 거죠. 이상적인 세계. 물론 주술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려서 이렇게 있는 게 마치 들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아주 똑같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사람들도 그렇게 힘든 걸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일종의 구석기인들로서 그 초감각적인 감성이 살아있을 때 밖에서 보았던 것들이 눈앞에 이렇게 영상처럼 지나가는 걸로 인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냥할 때 눈여겨보았던 것들을 갖다가 거의 들소가 도약하고 뛰쳐나가고 막 기운생동하는 들소를 갖다가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들소가 가득 차 있는 그 동굴 벽화는 구석기인들의 이상세계를 동굴 벽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이상적인 세계를 인류의 진화와 더불어 예술의 세계도 끊임없이 분화하고 진화해왔다. 이런 변화 가운데서도 예술의 내용적 핵심은 늘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해왔다. 비유와 상징,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예술에서의 표현은 소위 뭐뭐와 같이, 또는 뭐뭐처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소떼들이 라스코 동굴 벽화 그리면서처럼 많은 것처럼 보이게, 또는 힘차게 도약하듯이 많이 증식하여 풍요의 세계가 오듯이 표현한 거죠. 이것도 일종의 비유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심 재료가 들소 이런 것이 없이 다른 걸로 이렇게 뭔가를 상징적으로 대체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직유법으로서의 어떤 비유를 들이댔다고 할 수가 있죠. 뭐뭐처럼. 예술은 그런데 이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항상. 그걸 갖다가 그냥 꽃을 그렸는데 항상 그게 꽃의 저 식물 가운데 한 가지인 그 꽃만이 아닙니다. 그 꽃에는 여러 가지 그린 사람의 비유와 상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비유와 상징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은유도 있고, 그 다음에 환유도 있고, 제유도 있고, 어떤 특징을 잡아서 전체를 얘기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죽어 있는 것을 살아있는 듯이 이렇게 환류시켜서
애니메이션 시키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또 의인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예술은 그냥 이게 뭐 그냥 이거는 이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뭐 내 마음은 호수다 뭐 하는 식으로 뭐 빼앗긴 들 마음은 뭐 그게 조국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걸 은유를 미술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메타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이 없이 표현되는 예술은 그렇게 좋은 예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유와 뭐 여러 가지 제유, 환유, 뭐 환류, 뭐 또 여기 나와 있는 패러디, 패시티시, 크로스오버, 알레고리, 뭐 여러 가지 방법이죠. 내가 제일 그림 그릴 때 잘 써먹는 게 일종의 그 패러디, 이 인용이나 차용, 뭐 이런 걸 통해서 남의 걸 내가 아주 도둑질 하다시피 이렇게, 남의 그렸던 거라든지 남의 햇말, 이런 거를 갖다가 그림 속에다 잘 써먹어요. 도둑질, 약간의 도둑질인데, 그 원작자한테 잘못 걸렸다 그러면 뭐 혼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 그 패러디를 통해서 표현하면은 나는 그런 그 풍자적인 어떤 그 이걸 갖다가 비판적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패러디나 이런 수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도시의 여러 가지 그 안에 도시를 표현해야 되는데 도시라는 걸 그냥 그걸 어떻게 그래야 도시라는 걸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잖아요. 빌딩을 그리면 도시가 됩니까? 뭐 도로를 그리면 도시가 됩니까? 그럴 때는 하여튼 어쨌든 상징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비유법을 통해서 도시를 드러내는 방법. 그래서 뭐 저쪽 보들레르 같은 시인들은 무슨 뭐 이렇게 그 길거리에 뭐 보이지 않는 뭐 이런데 거기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에 도시에 음습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들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런 그 비유와 이런 걸 통해서 예술은 항상 세상을 드러낸다는 거, 그러니까 뭐 꼭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드러내려는 데는 예술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술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막 현실에 1대1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적응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막 집값 오른다 그러면 또 월세 뭐 이런 거 집 걱정해야 되고 맨날 현실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술을 통해서 어쨌든 넘어설 수가 있다. 예술과 예술교육, 그 예술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세상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삶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세계인 것이다. 그래서 예술을 19세기, 18세기에 들어오면은 예술을 종교를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술이 종교를 대신한다. 종교와 역할이 비슷한 게 맞습니다. 다른 세상을 내보여주는 거. 이게 종교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하는 역할을 예술이 이렇게, 지금, 건의한 대로 오면서 예술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 아까 비유 얘기도 했지만은 그 성경처럼 그렇게 비유가 예수님이 제일 비유로서 세상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 제일 비유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아마 예수님일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비유는 성경에 그냥 전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도 종교와 예술이 상당히 흡사한 데가 있다. 그래서 이 예술은 이처럼 또 하나의 세상과 문화를 창조하는데 세상에서 나고 자라는 성장기의 어린이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세상을 갖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현실에 직면하는 단 하나의 세상은 동물처럼 의식주만을 반복하는 세상은 얼마나 삭막하고 괴로운가, 또 얼마나 큰 공포인가. 우리가 살면서 도피 처이면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세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생존을 지탱하기조차 쉽지 않을지 모른다. 어떤 대안의 세상을 갖지 못한 채 막다른 골목에 몰린 많은 학생들을 생각하면 끔찍한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 또 하나의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행사하게 하는 교육이 바로 예술 교육인 것이다. 또 하나의 세상을 꿈꾸고 상상하게 하는 교육이 바로 예술 교육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예술 교육이 교육의 권리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서 이게 뭐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무슨 그야말로 요즘은 수능을 위해서 모든 것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예술은 예술 교육은 그거하고 관계없잖아요. 대학 입시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에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돌았어요. 예술 교육이 자꾸만 이렇게 정규 교과목에서 밀려나고 막 이렇게 축소당하고 이러니까 예술 쪽 담당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수능에다가 집어넣는 수능 과목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을까?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또 0점 몇 점 이거 때문에 학부모들서부터 학교에서 난리가 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너무 끔찍한 거죠, 사실. 수능에 미술, 음악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하여튼 선생님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으면은 정말 꼬라지가 정말 아주 행편없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일부러 그런 얘기들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예술 교과는 그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이렇게 해서 수학 능력이라든지 무슨 대학교에 어떤 경쟁력을 제거하는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좀 예술 교육이 이게 활성화되고 현실에서 더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이게 점점 변두리 쪽으로 밀리고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도 그런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위기가 기회다 하는 식으로 이럴 때 예술 교과의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여기에 딸린 사람들이 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술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게 그 아래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교과목으로서의 예술 교육이 아니고 일종의 감성 교육입니다. 감성 교육.
근데 여기서 내가 예술교육은 세상을 구하는 전진 기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써서 이게 어디서 실려있던 거를 또 여기다 따다가 갖다 붙였는데, 이게 예술교육이 단순히 교과목으로서의 뭐 중요성, 이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원래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감성들이 학교 교육이나 뭐 학교 교육 뭐 요즘 뭐 서너 살 되자마자 어떤 교육의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때서부터 이 진짜 감성들은 자꾸만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던 감성들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죠, 점점. 그래서 뭐 이게 아까 가운데 선생님 뭐 춤 얘기했는데 그 아래 왜 내가 그게 안 나오나?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그 얘기를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써놨어요. 네? 그 조르바를 보면요, 조르바하고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다. 조르바가 조르바하고 그 주인 대장하고 같이 대장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는데 둘이서 그냥 맨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사람 형이 너무 틀린 거예요. 하나는 학자 타입인데 아마 카잔차키스 그 자신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조르바가 대장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맨날 책을 끼고 다니는 책. 학자예요, 학자. 그러니까 카잔차키스가 글쟁이니까 글을 쓰는 카잔차키스가 막 자기가 주인공이었어. 그 사람한테 대화하다가 자꾸만 마주치는데 이제 그게 학자하고 그 야성이 살아있는 조르바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두목, 좀 끼고 가지고 다니는 책 좀 불살라버려. 아무짝에도 지금 소용없는데 광산을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광산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광산에 무슨 책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르바가 그 책 없애버리라고 그래. 근데 왜 책을 없애라 그래?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더니 조르바가 나는 들풀 저기 굴러다니는 돌, 빗물 이런 거하고도 나 대화를 해.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한대? 그러더니 춤으로 대화를 한다 그래. 그러면서 추는 게 조르바 춤입니다. 조르바 짜잔 춤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영화니까 이쪽 스라브 쪽 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장화 같은 거 신고 번쩍번쩍 이렇게 다리 들어올리고 그런 춤인데 나도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요즘 그냥 기회만 있으면 춤을 몇 년 동안에 춤을 췄어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이렇게 건배사 해달라고 내가 좀 높은 데 있었으니까 나보고 자꾸만 건배사 해달라고. 건배사를 춤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춤으로 축사 해달라고 그러는데 축사도 내가 한번 춤으로 한 적이 있어요. 축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도 사실 춤으로 하면 잘할 텐데 그 조르바한테는 정말 그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열려있는 감성. 그렇게 쭉 살아온 사람이 이 조르바의 일생을 쭉 보면은 그런데 이게 그런 감성이 잘못하면은 어떤 지식이나 지성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 감성이 전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게 학교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 자체가. 학교에서 맨날 반복해서 이러는데 애들이 그 감성을 갖다가 전부 다 학교 가면서 이렇게 해서 끊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살려내야 된다. 그 아래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썼는데요. 지금 한 60년, 50년쯤 지났는데 1968년도에 68 학생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내가 대학교 다닐 때쯤일 겁니다. 68년도가. 그때 그 학생혁명은 지금 그때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70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늙었는데, 그 당시에 학생혁명의 열기는 전 세계적인 거야. 아주 대단했어요. 그 우드스탁에 모여서 몇만 명이 며칠씩 밤을 새워가면서, 페스티벌을 열고, 거기 모여서 그냥 막 몸만 흔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월남전 반대 운동을 거기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월남전 반대. 우리는 그런데 전쟁에 미 제국이 벌린 전쟁에 끌려가고 싫다. 그래서 히피가 돼서 막 그냥 병력 기피하고 막 떠돌아다니고 인도로 도망가고, 그래서 히피 생활을 시작하고. 유럽 같은 데서는요, 전후에 독일에서는 이런 신화 같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무슨 성냥개비 하나로 5명이 담배불을 붙였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독일 경제에 어른들이 그냥 라인강의 기적,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이렇게 됐지만은, 그거 하면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꼼짝 못 하겠어요. 야, 우리 이렇게 전략하면서 사는데, 니들 젊은 것들이 희덕거리면서 껴안고 지랄더라고요. 독일에서도, 불란서에서도 함부로 길거리에서 껴안고 다니지를 못했다 그래. 손도 못 잡고 다녀. 그만큼 전후의 세대들, 어른들이 꽉 젊은 사람들의 감성을 꽉 장악하고 쥐어짜고 있었다는. 그때 이제 미국, 중남미에서 프로닥션이 혁명의 열기가 유럽도 확 휩쓴 거예요. 그때에 일본까지도 그 영향을 미쳐서, 적군파, 과격파들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만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갖다가 에로스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8 학생 혁명을. 에로스 혁명. 감성 혁명이라는 뜻이에요. 감성 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자유스럽게 표현하는데, 어른들, 기득권자들이, 너희들이 나서지 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게 68 학생혁명의 중심,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만큼 많이 이렇게 자유스러워지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봉건, 이런 거, 유교적 이런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저렇게 규제를 당하잖아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습관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또 선조서부터 쭉 내려온 거, 또 꼭 부모님들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선조 때서부터 지냈던 제사 엄격하게 동백 홍성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사상 놓는 것도 규율이 다 있어가지고 그 규율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지만,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사람들의 의식이나 감성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장악하고 있으면은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그런 식으로 감성이 열려지지 않은 채로 세상을 보면요, 정말 답답하고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여튼 감성을 열어주는 교육, 이것이 문화예술 교육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좀 춤을 추세요. 춤을 춰서, 나는 춤을 주로 저쪽 어디냐, 저쪽 가평에 내 화실이 있는데, 가평에 재즈 페스티벌을 하는 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죠? 알죠? 거기 가면은 그냥 백발을 휘날리면서
계속 1시간 동안 춤을 추고 나면요, 1년 보약을 먹은 것 같아, 진짜. 기분도 좋아지고. 음악만 있으면 난 몸이 흔들리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내가 좋아서 추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럼 또 내가 추면 또, 머리 허연 백발이 일어나서 추니까 또 젊은 친구들도 일어나서 같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 소위, 이런데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감성과 감성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감성의 혼들이 이렇게 해서 자유스럽게 오가는, 그런 분위기를, 이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규칙대로,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모든 것들이 거기 그 피교육자하고 교육자하고 즉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즉시로 그 학생들의 상상력이 불러온 것들을 갖다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도 같은 감성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이게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엉뚱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배척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냥 딱딱한 격식에 맞춘 그런 문화예술 교육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이고, 시간 많이 지나갔죠? 오버했어요? 어휴, 이게 뭐. 아까 근데 10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분 이내에 내가 끝내겠습니다. 가래는 뭐 하여튼 반복해서, 예술교육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미술교육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 역할, 이건 충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 2년 전인가 가서 강의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아까 내 미술교육에서 사실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미술교육에서 DBA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음악에도 있고 다른 분야에도 있는데, 이것은 미술에서 실기만을 위주로 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좀 혁신적인 교육 방안입니다. DBA.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요. 미국의 석유 재벌 가운데 폴 게티라고 석유로 그냥 억만 부자가 된 집안인데, 여기서 문화재단을 세웠어요. 폴 게티 재단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이런 데 재단하고 틀리게 그림만 사모은 게 아니고요. 미술 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자들을 모아서 방법을 연구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방법 중에 하나가 DBA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에다가 인문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서 가르치는 게 좋다. 그 미술 쪽에 가까운 인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미술사, 미학, 미술 비평입니다. 그거를 실기하고 같이 가르쳐야 한다. 1960년대 이 교육론이 나와가지고 70년대, 80년대에는 미국에서 상당히 이 교육이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뒤늦게 이게 소개가 돼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맞는 얘기. 이게 거기 뒤에 나오지만은 비주얼 리터러시, 이 시각적 문해력, 시각적으로 읽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각적으로 읽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저기 사과가 그려져 있구나, 꽃이 있구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미술사 가운데서는 저런 사과가 그려졌던 게
세잔네도 사과를 많이 그랬는데 세잔네의 사과는 어떤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사과는 어떤 것들인지 이런 미술사의 맥락에서 그 작품을 이해하고 또는 미학적인 맥락에서 그걸 이해하고 또 비평적인 안목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읽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술 교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야기. 표현 교육 뭐 이거 그려라 이렇게 해서 좀 그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그 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통해서 미술의 세계를 알려주는 것이 표현 교육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은 리터러시 교육은 교육론 중에서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래서 남미에서부터 시작된 문맹력이 높은 남미에서 글자를 해독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된 얘기지만은 어쨌든 지금 DBA 교육에서도 이 비주얼 리터러시가 상당히 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있을 때 공부들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 선생님은 미학도 해야 되고 미술사도 해야 되고 미술 비평적 이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아직 교육과정에 여기 대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미학적으로 판단하는 건 어떤 거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미술사 쪽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어떤 줄기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정도를 자기도 공부해 가면서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는 지금 현대적 비평적 시각은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그건 예술 교육 예술하고 다 관계 있는 활동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까지 같이 자기 연구 주제로 삼아야 된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DBA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술 교육의 사회적 역할, 공공성과 다양성 이 얘기는 미술하고 음악 교과가 아직도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으로 살아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슨 방과후 학교에서 부족한 예술 교육을 갖다가 많이 보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 이거는 국민으로서는 누구나 다 이 교과목을 숙지해야 되고 알아야 될 의무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권리를 가져야 한다. 권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소위 이 예술 교과의 공공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뒤에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 비유나 여러 가지 상징이나 기호로서 드러내야 된다 그 얘기 비슷한 걸 했고요. 그래서 내가 실패를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아까 미술 교육에서도 그냥 실패했다기보다는 요즘은 변명삼아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근래 또 하나 실패한 거는 제일 뒤에 이때쯤 해서 내가 예술가 마을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예술가 마을 운동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마을 운동. 그래서 제천에 폐교를 하나 빌려서 주민들과 더불어
예술로서 뭔가 매개해서 그 사람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주민들의 자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시골이 축 처져 있는데 좀 어떤 활기를 되찾지 않을까. 그래서 4년 동안을 활동했는데 그러면서 만든 것이 그 제일 뒤에 예술가 마을 네트워크를 제안하며 그래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공표를 하고 문화예술로서 마을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리면서 그 제안서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첨부를 했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지금 4년이 한 5년 가까이 되어 오는데 지금 이 활동을 실패한 걸로 단정을 하고 지금 다 정리 해산 중에 있습니다. 정리 해산 중. 그 상당히 다들 표정이 안 됐다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나는 이 활동을 상당히 비록 성공하진 못했지만은 마을의 어떤 활기를 되찾고 사람들이 주민들이 내가 가면은 그 노인회 가입도 하고 같이 잘 놀았어요. 잘 놀았는데 마을 영화제도 하고 마을 책도 잡지도 만들고 마을 달력도 만들고 마을 저쪽 교실 주민 교실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마을의 그 자립이라는 게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즐거웠던 4년 동안의 마을 운동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었는데 그게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 분화로드 이런 그 옛날 농촌으로 돌아가기 그거의 맥락도 조금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귀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또 거기서 문화예술 활동을 같이 접목시켜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영향력을 다 미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100분의 1이라도 그런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이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실패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그 자부심 비슷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참고로 하시라고 여기다 이렇게 켜놨는데 참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하여튼 여러분들도 하여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문화예술 쪽에다 이렇게 노출시켜서 항상 감성을 개방해서 그래야지만 그게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착 전염이 되고 그러는. 자기는 꼭 닫아놓고 이러고 있고 춤도 안 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춤을 열심히도 추고 자기 자신의 이 감성을 열어놓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